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로 이어서 교과서는 38, 39, 40,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삼국시대 때의 고분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삼국시대 때의 대외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두 개의 단어를 넘어가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잘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의 고분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유가 왜냐면은, 이 삼국시대 때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 때 삶의 모습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시대 때의 타임머신과 같은 존재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그 시대 때에 죽었었던 사람이 주로 좋아했었던 애장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장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삶의 모습 같은 것을 그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알기 되게 좋은 곳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형태의 무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고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분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습니다. 좀 더 명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백제와 고구려가 바로 같은 혈통이었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말했었죠. 마치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던 이 장군총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식으로 돌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의 무덤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돌무지 무덤.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처럼 이렇게 층계가 이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무덤이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요. 자, 그랬었는데 후기에 가서는 점차 이것이 굴식 돌방 무덤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굴처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다가 바로 시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장품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의 형식을 보이게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무덤의 입구가 있어요, 먼저. 무덤의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몇 개의 방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무덤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무덤 바깥쪽의 모습은 뭐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후기에 가서는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백제 같은 경우에도 한성 시기 때부터 이른바 돌무지 무덤, 즉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제가 고구려에게 밀려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되게 많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상업적으로도 많이 활발하게 활약을 했었던 백제였기 때문에 당시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른바 웅진을 천도한 이후부터는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을 고구려처럼 만들긴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때 당시에 벽돌 무덤도 역시 같이 만들기도 했었었죠. 이 과정 중에서 이정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무령왕릉도 여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 바로 백제에서 왕릉으로 확인된 무덤들 중에서 거의 사실상 유일무이하게 왕릉으로 확실하게 인정된 그런 형태의 무덤이 바로 이 무령왕릉인데요.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만든 그런 형태의 무덤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벽돌 무덤이 이때 당시 무령왕릉에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처음 이제 발견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발굴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잘 몰라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재의 훼손 같은 것이 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형태의 무덤은 당시에 중국의 남쪽 지역의 왕조들, 즉 남조라고 불렸었죠. 동진, 송, 제, 양, 진 이들을 말하죠. 바로 그 남조 계통에 해당되는 그런 중국 국가의 문화를 많이 수용을 했었던 그런 형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상황이 바뀌고 나서는 바로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수도로 옮겼다고 썼었죠. 이때 바로 이른바 굴식 돌방 무덤을 다시 만들게 되면서 백제도 고구려와 비슷한 그 형태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신라는 이때 당시에
돌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요, 이때 당시 신라의 경우에는 이 관 외곽에다가 커다란 나무 너를 한 번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여기다가 그냥 전부 다 쌓아 놓습니다. 다 쌓아 놓고, 자, 이렇게 다 쌓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이렇게 덮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덤은 도구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굴꾼이 와가지고서 낮에 와가지고서 도구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밤에 와가지고서 여기 있는 무덤을 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삽 들고서 열심히 캐는데 처음에 흙은 몇 삽 좀 띄어져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전부 다 돌로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돌로 막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돌을 끄집어내야겠죠? 하지만 위에서 계속 돌이 떨어져요. 돌이 떨어지지 않게 장치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무덤을 도구를 하려고 하는 도굴꾼들은 그냥 안으로 파고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쪽에 있는 돌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돌이 같이 무너지게 되면 그 결과 바로 그 도굴꾼은 바로 무덤 주인과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되는 참변당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로 이 돌무지 덧날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과는 다르게 사실상 거의 도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고구려와 백제 무덤 같은 경우 여기 보이다시피 굴식 돌방 무덤인 경우가 많았고, 굴식 돌방 무덤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후대에 있어서 도굴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바로 이런 신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걸 여러분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야의 경우에는요, 바로 구덩식 덧널무덤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한번 해주세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고분벽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로 주로 굴식 돌방 무덤 있는 데다가 주로 고분벽화를 많이 그려요. 그런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없잖아요. 그런데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사방팔방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그러니까 벽화 같은 것을 그릴 수 있었죠. 아니 선생님, 신라 쪽에는 바로 돌무지 무덤에 해당되는 바로 천마총이 있는데, 그 천마총에 있는 천마는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마총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벽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말 안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그대로 출토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고분 벽화는 바로 이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만들었었던 그런 무덤의 형태는 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무덤 주인의 생활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 거기에 바로 그 무덤 주인이 어떻게 살았었는가에 대한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초창기에는 무덤 주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놔가지고서 무덤 주인이 죽은 다음에도 바로 자기가 살았었을 때의 세상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배려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삼국에는 이른바 중국의 도교가 들어옵니다. 이 도교가 들어오면서 아주 많이 상징적인 세계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교의 대표적인 바로 신 중에 하나인 바로 사신도, 즉 각 방향을 지키는 신들, 봉황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주작이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봉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무, 거북이, 그 다음에 청룡, 그 다음에 백호, 이런 것을 그리는 그림 같은 것이 후대에 가서는 많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삼국의 고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의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의가 있습니다. 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평민이 있어요. 평민 같은 경우는 이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목화 같은 것이 그다지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헐벗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삼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옷을 입고 다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가봤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은 장례식장에서 뭐 이제 상을 당한 그런 가족 쪽에서 뭐 삼배옷 혹은 이제 누런색 색깔이 나는 그런 바로 완장 같은 것을 차거나 아니면 모자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만든 옷 같은 것을 입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옷이 바로 삼배옷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삼배옷은 너무나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게 됐냐면, 여름철이야 괜찮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배옷을 입게 된다고 한다면 추위를 잘 막아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 시대 때에 동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도 하죠.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왕이라든가 귀족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명주 옷이나 그 다음에 비단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서 옷을 많이 해 입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부자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의 형태는, 첫 번째,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위쪽에다가는 저고리를,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바지를 입는 형태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만 여자의 경우는 치마를 입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치마가 독특하게도 지금도 보면은 주름 있는 주름 치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잔주름이 있는 그런 치마를 이 바지 있는 데다가 덧대가지고서 입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3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같이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밥입니다. 먹는 거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잘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로 봤을 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주로 잡곡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사막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쌀 농사를 많이 지은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때에 아무리 저수지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벼농사를 강가 근처에서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했었지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강가 근처라든가 저수지 근처가 아닌 곳은 전부 다 쌀농사 제대로 짓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벼농사라든가 기본적인 잡곡 농사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왕이라든가 귀족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흰 쌀밥이 더 먹을만 합니까? 아니면은 뭐 보리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리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귀리라든가 뭐 조라든가 이것으로 만든 밥 같은 걸 먹는 것이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먹기 좋은 것은 쌀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주로 왕과 귀족만 먹었다는 점, 이런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지금 현대 김치를 먹기 시작했을 때는 이른바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의 상황이었었어요. 즉 일본 쪽에서부터 고추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추를 활용해 가지고서 바로 음식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고추가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종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을 바로 간장물이라든가 소금 같은 거에다 절여 가지고서 두고두고 먹는 그런 형태의 장아찌 같은 형태로 바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것들을 바로 발효시켜 가지고서 만드는 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장과 같은 여러 가지 발효식품 같은 것을 많이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주의 경우엔, 즉 집이죠. 집의 경우엔 평민들 같은 경우엔 귀틀집, 그 다음에 뭐 초가집 이런 것을 주로 가가지고서 살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프린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시대 때에 만들었던 집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람들은 지붕을 기와를 구워 가지고서 얹을 수 있는,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귀족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비싼 기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와집에 주로 이 귀족들은 살았었어요. 더불어서 귀족들 경우는 특히 나중에 이제 일반 평민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자체적인 집 건물 말고 창고가 또 따로 있었었대요. 고구려 같은 경우 이런 창고를 부경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곳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짐수레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집안에 따로 보관해야 될 물건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보관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시대 때의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과 서역
중국 서역과의 그런 문화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벽화가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왜? 도굴은 많이 되긴 했는데 벽화는 벽을 떼가면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벽화는 지금 현재도 좀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벽화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벽화 내부에 바로 우리나라의 신이 아닌 중국의 신을 바로 그려놓은 그런 형태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중국의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더불어서 아마도 서역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 갖춰진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고분 벽화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고구려가 고분 벽화에서 나왔었던 중국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해외에서도 이런 고구려의 흔적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라시아브 궁전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각국에서 왔었던 사신들의 그림을 그려놨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리에다 깃털 같은 걸 꼽았었던 고구려 전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고구려의 사신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 실제로 그려진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고구려는 특히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교역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보통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구려의 국방과 어느 정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의 국가와 교류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당시 고구려는 주로 중국의 북조와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다시피 북조가 가끔 가다가 고구려를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 같은 걸 취하면 바로 고구려는 바로 북조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남조와 같이 교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가 있는 것처럼 중앙아시아와도 교역을 많이 했었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번엔 백제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초창기에 북조와도 같이 교류를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로왕 당시 때에 북조를 이용해서 고구려를 어떻게든 견제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 다음부터 이 백제는 북조와는 사실상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대신에 바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북조와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던 바로 남조와 주로 교역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조의 무덤 양식까지도 이때 당시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무령왕릉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북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백제의 음악이 같이 소개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백제의 음악이 북이와 그 다음에 일본에 소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백제와 백제 사람들이 북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류를 어느 정도 좀 했었기는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남조와는 많이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와는 많이 교류를 하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주로 북쪽보다는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던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신라입니다. 신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신라의 무덤을 여러 개를 발굴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리그릇이에요. 이 유리그릇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신라는 유리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때 당시에는 유리를 만들 줄 몰랐었어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쪽은 주로 중앙아시아, 서역 쪽이라 보면 돼요. 페르시아 뭐 이런 쪽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쪽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졌던, 그리고 심지어는 그쪽 스타일의 유리 그릇, 뭐 유리 구슬 이런 것들이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서 신라가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라가 바로 서역의 유리 그릇 같은 것을 바로 갖고 왔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라의 교역력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바로 발견된 서역 지방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보검이 바로 신라에서 발견됐었죠. 바로 이 금제 장식 보검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보검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검이 신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신라가 서역과 되게 많이 교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로 이 금제 장식 보검 스타일의
검은 바로 서역 지방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라는 정말 굉장히 넓게 바로 서양과 같이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이외에도 뿔 모양의 장 같은 것도 대표적인 신라의 교역의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는 너무 한반도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고구려나 혹은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역과도 같이 교역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 진흥왕 때에 바로 백제의 뒤통수를 쥐고서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굳이 고구려나 백제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항상 신라가 필요할 때마다 사신을 파견해가지고서 이런 물건들을 사오기도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야의 경우에도 주로 중국과 역시 교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가야의 대표적인 수출품 바로 덩이쇠가 있었었죠. 이런 것과 바꿔서 갖고 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가야 지역에서도 중국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대표적인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됐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바로 청동 솥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기서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주로 북방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당시에 멀리 나가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당장 그때그때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항상 먹을 것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게 다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몽골도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들 양의 그런 방광 같은 거 있잖아요. 양의 방광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양 고기를 엄청나게 사막의 그런 빗으로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그 양의 방광 속에다 그 고기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말린 고기를 갖고 다닌 거겠죠. 그리고서 등에다가 청동으로 만든 솥 같은 것을 갖고 다녔었는데, 이 솥을 바로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끄집어낸 다음에 자기가 갖고 다녔었던 그런 건조된 고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먹을 수 있는 풀 같은 것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유목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청동 솥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독특한 그런 형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번.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특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중국의 문물,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다가 중국이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물을 수입을 해가지고서 그대로 일본에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삼국과 가야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발전시킵니다. 근데 때마침 일본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에게 전파하는 그런 그런 상황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나중에 여러분 생각날까요? 바로 일본에서 나름대로 야마토 정권이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일본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런 야마토 정권이 본격적으로 불교 문화를 발달시킬 때 일으켰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있었던 그 시기, 이 시기에 문화를 일궈서 우리는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 하죠. 바로 이런 아스카 문화가 이루어질 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도 대거 많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본다고 한다면 고구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고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쇼토쿠 태자가 일본의 불교 문화를 엄청나게 진흥시켰고 아스카 문화를 부흥시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쇼토쿠 태자에게 그 불교를 많이 알려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고구려에서 파견됐었던 스님이었었던 해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구려도 이때 당시에 이 일본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썼는데요. 당시에 담징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일본에다가 보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렸었어요. 즉 호류사의 벽에다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잘 그렸었냐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담징이 호류사라고 하는 일본의 절에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실감나게 그린 거예요. 나무를 그렸는데 이 나무에
나무가 너무나도 실감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지나가던 새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나무가 있는 줄 알고서 거기에 있는 나무에 앉으려고 날아가다가 그 벽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죠. 물론 이제 이것은 지금 이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이미 한참 후에 바로 이 호류사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벽화의 상당한 수가 불타버립니다. 때문에 아주 일부분 그 잔해만 남은 것을 후대 화가들이 나름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복원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벽화를 그렸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이 일본 사람들에게 종이와 그 다음에 먹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한문을 이때 당시에 가르쳐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가장 이 일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백제는 첫 번째 한문을 이 일본에게 가르쳐줬다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왜라고 불렸었죠? 이 한문은 바로 아직기라고 하는 분이라든가 왕인 박사 같은 분을 바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한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논어라고 하는 책과 더불어서 천자문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가지고서 한자와 그 다음에 유학의 일부분의 내용 같은 것을 열심히 익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백제 성왕 때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불교를 또 이제 일본에게 전파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분을 파견해서 일본에게 불상과 불경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일본에게 바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교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게 됨으로써 일본 문화가 발달하는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한때는 일본 내부에서 친백제파와 그 다음에 친신라파가 있었었대요. 그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신라도 나름대로 이 일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신라가 일본에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서 많은 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했었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배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줬다고도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축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술은 축제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다스리는 방법, 즉 강둑을 만들거나 물기를 내거나 이런 것들 같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기술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연못 같은 것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한인의 연못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야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처음에 초반부에 바로 일본에게 철 같은 것을 많이 팔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긴 하지만 백제와 신라가 양쪽에서 가야를 양 사이드로 같이 압박을 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야 사람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당시에 가야 사람들도 일본에게 자기네들의 문화를 많이 전파를 했었었는데 기존에 야요이 시대 때 일본의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이 굉장히 좀 많이 약했습니다. 금방 부서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야가 바로 일본에게 바로 토기를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런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일본의 토기 대신에 가야의 좀 더 단단한 형태의 토기를 바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볼 수 있겠죠. 토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 토기를 만졌는데 자기네들의 옛날 토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마치 이 토기가 쇠처럼 단단하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대요. 근데 바로 그 쇠와 같은 그런 단단한 토기를 일컬어서 일본 쪽에서는 스에키 토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태가 지금 현재 가야에서 발견된 토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커다란 영향을 줬었고, 물론 나중에 아예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일본에다가 철을 만드는 기술, 제철술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부에도 여전히 삼국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본의 고류사에는 백제의 미륵보살을 거의 본땄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바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저번에 선생님이 반가사유상이 어떤 상인지 알려줬었죠. 바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목조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잘 보관을 해오고 있고요. 일본 왕실이 세웠었던 대표적인 절 중에 하나죠. 바로 이 호류사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백제 관음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당 벽화 같은 것이 현재도 일부가 남아있기도 하죠. 아주 일부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건물이 일본에 있습니다. 바로 호류사 5층 목탑. 근데 이 호류사 5층 목탑은 보면은 일본한테 불교를 전파한 게 바로 백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제의 탑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일본에 전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카마스 고분 벽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린트 1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고구려의 수신이 그런 이제 고분 벽화와 그 다음에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 여성들이 표현되어 있죠. 이 두 부류의 여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 입고 있는 치마가 뭔가 주름이 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구려 스타일의 치마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 결과 바로 일본 여성들도 고구려 스타일의 이런 치마를 본다가지고서 많이 입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른바 바로 일본 안에서 고구려 문화가 좀 유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프린트 나머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 16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가로 1번 삼국의 고분에서부터 삼국시대의 의식주. 자, 별표 2개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삼국의 고분. 자, 고구려 땡땡 초기에는 동그라미 1번 돌무지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다른 말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한성시기 때는 무슨 무덤이었습니까?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그냥 돌무지 무덤이라고 적어주세요. 돌무지 무덤. 그러다가 옹진, 즉 공주로 수도를 옮겼을 때는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이외에도 벽돌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룡왕릉은 대표적인 벽돌 무덤 중에 하나죠.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비천도 박스 치고, 그 다음 밑줄 칩니다. 굴식 돌방 무덤. 자, 사비로 천도한 다음부터는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을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자, 돌무지 덧널 무덤. 돌이 무지하게 많은데, 바로 널을 하나 더 짠 겁니다. 이른바 돌무지 덧널 무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 바라요. 바로 무덤을 발굴하기 정말 힘들었다는 점. 천마총, 황란대총. 자, 근데 6세기 말 밑줄, 그리고 이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 밑줄. 그다음 가야 같은 경우에는 구덩식 덧널 무덤이 유행했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7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역사탐구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무덤 양식. 여러분들 잘 한번 보고서 무덤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고분벽화 같은 경우는요, 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돌방 무덤의 벽면과 천장에 그려짐. 즉, 굴식 돌방 무덤에 벽이 있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초기 동그라미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무덤 주인의 생활 그림, 무덤 주인의 생활 그림을 주로 그렸었고, 거기다 이것이 점차 동그라미 빈칸에 적혔습니다.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인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 사신도, 특히 이런 사신도 같은 것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무덤 주인의 생활 모습 같은 것을 그린 것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냥 생활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국시대의 의식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별표 하나. 자, 의생활의 경우에는요, 평민 동그라미 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삼배옷. 그 다음에 왕과 귀족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자, 주로 명주옷이나 빈칸에 적혔습니다. 비단을 착용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남녀 모두는, 자, 남녀 동그라미, 자,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저고리와 바지가 기본.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저고리와 바지를 많이 입었고요. 여성 동그라미 밑줄 치겠습니다. 잔주름이 있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치마. 잔주름이 있는 치마를 덧입었다는 점. 자, 식생활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주로 보리, 기장 등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잡곡 빈칸에 적혔습니다. 다음 줄에 좀 더 밥맛이 좋은 쌀입니다. 쌀은 6세기 이후에 주로 왕과 귀족들이 주로 먹었었다는 점. 그리고 주된 반찬은 소금이나 간장에다가 절여놨었던 바로 장아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된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간장과 같은 발효식품 같은 것을 많이 먹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생활, 즉 집이죠. 바로 평민 동그라미 귀뜰집이나 빈칸 적혔습니다. 초가집에 거주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귀족 동그라미 바로 기와집 빈칸 적혔습니다. 기와집에 거주했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더불어서 곡식이라든가 수레를 따로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가 있었다고 했었죠. 특히 고구려에서는 바로 이런 창고가 유행했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창고 중에 하나가 바로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아직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번 삼국 및 가야의 문화 교류를 보면요. 첫 번째 1번 중국 및 서역과의 교류에선 별표 2개. 자, 동그라미 1번 고분 벽화에 중국 신화의 신 및 빈칸에 적혔습니다. 서역 계통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 기억해 주세요.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에 그려진 밑줄 치겠습니다. 고구려 사신 밑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궁전에 고구려 사신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고구려 사신이 실제로 갔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그렇지만 주로 고구려는 중국의 북조와 주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국의 북조 빈칸에 적혔습니다. 북조. 동그라미 2번 하지만 북조가 가끔 가다가 고구려에게 고압적인 자선을 나오면 화가 나면 남조와 그냥 교류를 해버립니다. 남조와도 바다로 교류했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같이 교역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남조의 영향을 받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벽돌무덤. 벽돌 무덤 양식이 되게 발달했었고, 자, 북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본 동그라미, 이런 곳에다가 바로 백제 음악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북이와 일본에 소개된 백제 음악 밑줄 쫙. 하지만 주로 일본 빼놓고는요, 중국 쪽에서는 이 백제는 북조보다는 주로 남조와 교류를 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남조.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서역의 유리그릇이 난데없이 신라에서 등장하죠. 자, 동그라미 2번 금제 장식 보검이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뿔 모양의 잔도 발견되죠. 바로 소창기에 바로 이런 신라가 이런 여러 개의 나라들과 같이 교역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다가 동그라미. 자, 처음에는 그래서 신라가 직접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고구려 및 백제를 통한 중국 문화와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라가 한강 유역, 빈칸에 적혔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 삼국시대 때의 그 사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자, 가야의 경우에는 별표 반개만 씁니다. 바로 동그라미 1번. 중국 계통의 청동골이 발견됐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유라시아 지역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청동솥. 이런 청동솥을 만드는 문화가 가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가야도 바로 이런 유목민족의 문화가 어느 정도 실제로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일본과의 문화교류. 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삼국은 일본에게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전파해 준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바로 그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문화를 일본에게 전파해 줬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삼국과 가야가 중국과 서역의 문화를 수용 밑줄 빈칸에 적혔습니다.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후 일본에 전파 밑줄 쫙 칩니다. 동그라미 2번 고대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대 아스카 문화 발전에 영향을 줬다는 점. 대표적으로 그 사례가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한 개 반, 동그라미 1번, 승려 해자라고 하는 분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담징이라고 하는 분이 종이와 먹의 제조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빈칸에 적혔습니다. 호류사 벽화 같은 것을 남기기도 했었다는 점, 전파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거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반, 바로 백제 동그라미 1번 가장 일본 빈칸에 적혔습니다. 가장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었고, 동그라미 2번 한문을 전파합니다. 바로 이 한문의 종류에서는요, 바로 첫 번째 아지키라고 하는 분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왕인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한문과 논어와 천자문 같은 것을 같이 전파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빈칸이 적혔습니다. 불교. 불교는 노리사치계와 같은 분이 불상과 불경을 갖고서 일본에다가 전달해주면서 백제가 일본에게 불교를 전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날짜를 세는 법, 즉 동그라미 3번 역법과 동그라미 4번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유학과 동그라미 5번 바로 음악 같은 것도 역시 잘 전달해줬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요. 신라의 경우에는요, 동그라미 1번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동그라미 2번 축제술, 바로 제방을 쌓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뭐냐면 한인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야에선 일본 빈칸이 적혔습니다. 스에키 토기. 이 스에키 토기가 가야의 토기를 본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가야 하면 유명했던 게 바로 철 만드는 기술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철 기술도 같이 일본에게 전달됐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남았었던 대표적인 그런 삼국의 문화품들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고려사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고려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것은 뭐 일본 것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것이라는 말도 있기도 한데 아마도 일본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바로 그러한 보살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근데 좀 더 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우리나라의 반가 사유상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일본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개의 그런 불상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많이 본받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호류사 백제 관음상과 금당 벽화. 바로 호류사에 있는 백제 관음상과 그 다음에 금당 벽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백제 관음상이야 당연히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 호류사 5층 목탑. 호류사 5층 목탑. 이것도 바로 삼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었었던 현존하는 전 세계 가장 오래된 목조로 만든 건축물 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다카마스 고분벽화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교류했다는, 여자들의 주름치마 때문에 그들이 같이 교류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1단원이 전부 다 끝나게 됐네요. 다음 달에는 바로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통일전쟁과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